네, 안녕하세요. 저는 FTA 팀의 차지영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수입 FTA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TA 업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적으로 좀 구분을 해봤을 때 수출 FTA, 수입 FTA라고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FTA는 내가 원산지 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입 FTA죠. 그다음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한 걸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한 걸 받아서 수입자가 그걸 토대로 관세 혜택을 받는 게 이제 수입 FTA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입 FTA 그리고 내일은 수출 FTA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앞에 장표가 지금 현재 FTA가 체결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FTA 협정 그리고 52개국과 지금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국가가 200개 국가가 넘으니까 이제 52개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FTA 협정국과 무역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저희 전체 무역 비중 중에서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A 협정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확대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FTA 업무라는 거는 이제 안에서는 안 될 업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 FTA, 한미 FTA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폐기한다, 뭐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한참 이제 이슈 사항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된 건 없지만 뭐 어디서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은 이 폐기, 한미 FTA 뭐 폐기를 하거나 뭐 농산물을 개방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좀 민감한 품목인 뭐 자동차나 철강 쪽에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한미 FTA가 폐기될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TA 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인데요. 뭐 이제 에프타나 아세안 그리고 EU는 뭐 여러 나라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 나라 협정국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오른쪽에 원산지 증명 형태, 뭐 자율 발급, 기간 발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자율 발급이라는 건 간단하게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를 내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게 원산지 자율 발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간 발급이라는 거는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한번 숙제 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보고 어떤 오류는 없는지 하고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 이렇게 발급을 하게 줍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주로 이제 아세안권 국가들이 기간 발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선진국 계열들은 자율 발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율 발급은 어디 내가 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뭐 승인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특정 문구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수 기재 사항을 작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대로 이제 수입자에게 제공을 하는 게 자율 발급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수출하는 국가, 상대방의 수출 국가가 FTA 협정국, 이 15개 협정에 52개국에 포함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출국이 일본이다라고 한다면 뭐 일본이랑 FTA 협정이 맺어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 FTA에 대해서도 고려할 사항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 국가가 FTA 협정국이구나라는 걸 판단을 했다면 관세 혜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중간에 좀 껴있는 과정이 이제 당연히 HS 코드에 대해서 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 확인하는 게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겠죠. HS 코드를 확인해야지 관세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HS 코드를 확인을 했다면 내가 관세율이 기본 관세율은 얼마고 FTA 세율은 얼마고 확인을 해서 FTA 세율이 몇 프로 정도 더 낮네 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혜택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세법령 정보 포탈 3.0이라고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계 HS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계 HS에 들어가면은 HS 코드, 뭐 품명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실제 HS 코드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870321이다. 이게 차입니다. 이 HS 코드는 870321이라는 HS 코드로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 세율, 뭐 WTO 협정 세율,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한이유, 그리고 네 번째 한미 FTA 적용을 받았을 때 그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런 거 보면은 보니까 기본 세율도 있고 FTA 협정 세율도 있네. 뭐 이 밑에 한이유 한미 FTA 협정 세율이 있다. 이건 알겠어.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면은 이제 FTA 협정 세율이 발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개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본 세율이 있고 W 협정 세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이 W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세율이라는 건 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세율이라는 건 저희 이제 국내법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W 협정 세율은 이제 WTO 그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이다라고 해서 이 WTO 협정 세율이 더 어떤 세율의 적용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W 협정 세율이 아예 없다 여기에 지금은 여기 있지만 이렇게 아예 칸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을 받은 걸 이제 세관에다 제출하게 되면 이 밑에 FTA 협정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첨언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품목분류 국내 사례, 품목분류 외국 사례라는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데 HS 코드를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국내 사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HS 코드에 대해서 관세청이 유권 해석을 내려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뭐 굉장히 좀 특별한 물품이 아니다 아니면 신규 물품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품명으로 여기 검색을 하게 되면 웬만한 HS 코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HS 코드가 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이 품목분류 국내 사례에서 품명을 쳐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관세 혜택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 이제 FTA 협정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면 내가 몇 프로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이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원산지 증명서라는 건 상대방 수출자가 구비를 해서 뭐 수입자 나한테 이제 송부를 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서 이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해서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 라는 걸 말 그대로 내가 이제 FTA 협정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라는 신청서를 쓰게 되면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관이 심사를 하게 되고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 자료 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FTA 협정문에는 5년 동안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도록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관 의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 내가 받은 원산지 증명서 사본이라든지 뭐 선적 서류, 뭐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수입 신고 필증, 뭐 BL 뭐 이런 서류들은 반드시 이제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원산지 검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너네가 FTA 세율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해서 FTA 세율 뭐 몇 프로 받았는데 그게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한이유 FTA라고 가정을 해서 이유산이 정말 맞아? 라고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세관에서 불시에 이제 찾아오는 게 원산지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산지 검증 때 이런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내가 이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구나. 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원산지 조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산지 검증, 숙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서류를 만약에 보관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제대로 소명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관세 추징, 내가 받은 특혜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추징을 당하겠죠. 그래서 사실 뭐 관세 추징만 당하면은 좋은데 뭐 한미 FTA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 물품에 대해서 이제 FTA 적용 협정 세율을 아예 이제 배제를 해버리는 동일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뭐 그런 페널티도 있으니까 이 관세 추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5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거래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미 FTA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당사자가 물품을 수출을 해야지 당연히 이제 한미 FTA가 적용이 되겠죠. 뭐 만약에 캐나다에 있는 누가 물품을 수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미 FTA는 적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래 당사자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더 복잡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한EU FTA 적용을 받는데, 이게 이제 중개무역이기 때문에, 뭐 중개인이 어떤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인보이싱을 한다. 그리고 물품은 EU에서 선적이 돼서 한국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인보이싱은 싱가포르에서 됐는데, 물품은 EU에서 선적돼서 한국으로 오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실제로 이제 원산지 판정을 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품을 선적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생산해서 선적한 국가가 EU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EU FTA가 적용이 되는구나. 거래 당사자는 EU, 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U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여야지 FTA 적용 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품목은 당연히 이제 관세 양어, 이제 FTA 세율이 적용되는 HS 코드여야 되겠죠. 이제 모든 HS 코드에 대해서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협정문별로 어떤 HS 코드는 몇 프로 인하, 어떤 HS 코드는 무관세, 어떤 HS 코드는 관세 미양어, 말하자면 이제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이 그냥 기본 세율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S 코드를 먼저 이게 과연 내가 양어를 받을 수 있는,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HS 코드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원산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산지는 말하자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뭐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거는 뭐 세번 변경 기준, 뭐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기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수출 FTA 시간에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네 번째는 이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운송 원칙인데요. 일단 가장 큰 대전제는 물품이 한미 FTA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직항으로 운송돼야 되는 게 대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뭐 항상 직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경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협정문에서도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어떤 지리적인 이유나 운송상의 이유로 뭐 어디 제3국을 경유한다면 그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다라는 게 이 직접 운송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국을 경유했다, 뭐 싱가포르 같은 데 들렸는데 싱가포르에서 뭐 지리적인 어떤 지리나 어떤 운송상의 이유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뭐 어떤 상품성을 부여하긴, 추가적인 상품성을 부여하긴 이유로 어떤 추가 가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의 어떻게 보면 그 서류상의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그 원산지 신고서에 뭐 인증 수출자 번호라는 걸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인증 수출자 번호가 없다거나 뭐 유효하지 않는 번호를 적었다거나 아니면은 원산지 증명서의 어떤 기재 사항이 뭐 누락이 되어 있다거나 잘못 작성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입자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가장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 이제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운송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원산지 기준의 충족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수출자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수입자는 당연히 뭐 그 물품에 대해서 원자재 내역도 모르고 뭐 가격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구매처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원산지 기준이라는 건 수입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출자가 이런 부분 품목 뭐 HS 코드도 당연히 수출자가 먼저 판단을 하겠죠. 뭐 이런 거래 당사자까지 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주면은 수입자는 이게 직접 운송이 된 게 맞는지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확인을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내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발급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다가 기간 발급을 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고 발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쓰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 8가지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8번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는데 이 8가지는 반드시 이 원산지 증명서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권고 소식입니다. 이게 자율 발급이긴 한데 관세청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양식으로 써라, 이거 써라 하고 이제 권고 형식으로 이제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작성자, 수입자, 수출자,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적는 란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와 한번 매치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원산지 증명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당사자 정보,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실제로 내가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명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품명이라든지 HS 코드, 그리고 PSR,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산지 결정 기준, 뭐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산지 결정 기준. 근데 사실 필수 기재 사항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적는 어떤 규정은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권고하고 있는 서식에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는 뭐 어떤 작성일이라든지 작성자의 서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이제 한국에서 권고하는 양식은 WO, PSR, PE라는 세 글자 글씨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WO, PSR, PE 아닌 다른 글자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약간 귀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PSR, WO, PSR, PE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PSR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원칙적으로. 그렇게 약간 이제 좀 주입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WO라는 거는 이제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그 어떤 물품의 원재료의 원재료 단위까지 다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된다. 미국산이라고 한다면 다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 게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근데 완전 생산 기준이라는 거는 공산품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공산품에서는. 그래서 보통 뭐 사과나 곡물, 뭐 이런 농산물 쪽에 적용이 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공산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WO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한 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WO를 썼다고 해서 특혜관세가 배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혜관세가 배제가 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숙제 검사할 때, 사후 검증이라는 걸, 원산지 검증을 할 때 관련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제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추징을 당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WO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제 수출자한테 정말 너네가 이게 완전 생산 기준이 맞냐라고 재확인을 한번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PE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재료가 모두 다 미국산인 경우에 PE라고, 원산지 결정 기준 PE라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원재료가 미국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WO, PE는 약간 이게 작성이 됐다고 한다면 약간 한번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PSR이라고 작성이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표현은 이제 유효하진 않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다, 유효하지 않은 기재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은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 원재료 명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게, 지금은 이제 수입 FTA 시간이지만 내가 만약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 내가 수출을 하는데 미국한테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수입자가
나는 원산지 증명서 준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관세 혜택 받으려고 자율적으로 이거 작성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산지 검증 나왔는데 수입자가 이제 그동안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이유 FTA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좀 양식이 다릅니다. 한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인증수출자 번호가 뭐고 이거는 한국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성일 그리고 작성자 서명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문구는 이제 상업서류 뭐 인보이스라든지 패킹리스트에 작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협정문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물품 명세를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상업서류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품 명세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어디 뭐 BL에다가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특혜관세가 배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품 명세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인보이스 같은 데다 기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1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 뭐 당연히 이제 KR이라고 적히면 되겠죠. KR 그리고 여기는 뭐 회사 주소와 작성일 그리고 마지막은 작성자 서명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수출 FTA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인증수출자 번호라는 거는 6,000유로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증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EU든 한국이든. 이거는 이제 한이유에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을 수출해서 원산지 신고서 이런 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원산지 인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증 수출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 어떤 원산지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1번에는 인증 수출자 번호 그리고 이 두 번째 여기는 KR 이게 한국산이다. 그리고 장소와 작성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이제 서명인데요. 서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증수출자다. EU에 있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다라고 한다면 서명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명이 없어도 이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 010-111317-794라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효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이제 핀란드인데요. 이 각국 세관마다 EU에 있는 각국 그 나라마다 인증번호 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국가 코드가 붙습니다. 국가 코드 핀란드라고 한다면 뭐 FI가 되겠고 독일이라고 한다면 DE, 뭐 프랑스라고 한다면 FR 이런 식으로 앞에는 보통 이제 국가 코드가 붙고 그 뒤에는 뭐 어떤 인증번호, 뭐 세관 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유의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만으로 나열된 건 아마 대부분 앞에는 국가 코드가 붙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인증수출자 어떤 번호 체계, 코드 그 체계에 대해서는 뭐 검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세청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그런 거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대사를 해보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인보이스를 보면서. 다음은 이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이제 한이유는 자율 발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중부터는 이제 아세안권은 기간 발급입니다. 이런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사에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윗단에는 당사자 정보, 이 가장 위에 당사자 정보, 뭐 수출자라든지 생산자라든지 수입자라든지 그리고 이 중간 이 하단, 이 약간 중간 부분, 이쪽은 이제 운송에 대한 부분, 선박명이라든지, 뭐 선적항이라든지, 하역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통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한미 FTA,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인보이스랑 패킹리스트랑 이 당사자 정보를 확인을 당연히 해보고, BL상의 이 선박명이랑 선적항, 그리고 뭐 선적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원산지 증명서랑 BL이랑. 그래서 만약에 뭐 선박명이 다르다. 아니면 선적일이 다르다. 뭐 선적항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관에서 그걸 보고 이게
정말 그 선평으로 들어온 동일한 물품인지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이렇게 특혜관세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원산지 증명서랑 원산지 증명서 외에 어떤 선적 서류상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번란에 미마크 비고란이 또 있는데요. 이 비고란에는 좀 추가적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 제가 거래 당사자 얘기하면서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제3국에서 송장이 인보이싱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리마크란에 그 제3국에 있는 중개인의 어떤 상호명이라든지 어떤 주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예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싱가포르, 중국이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제3국이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당사자 상호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번란에. 그리고 이 원산지 증명서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입신고할 때, 내가 수입신고할 때 이 원산지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특혜관세를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신고가 되고 나서 물품이 반출되고 나서 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특혜관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보통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sued retroactivelly라는 문구가 기재가 돼야 된다. 소급 발급하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이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적일로부터 7일, 수출자 입장이겠죠. 수출자가 선적일로부터 7일 이후에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7일.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 기간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7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3일입니다. 그래서 선적일로부터 3일 이후에 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됐다. 아세안 국가는 이 이슈드 문구가 기재가 돼야 된다. 3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중단 부분은 공급 물품, 내가 공급받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명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6번란은 이제 연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넘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7번에는 어떤 포장상에 기록된 화인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단순한 어떤 문구다, made in, 차이나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은 no marks and numbers and /m으로만 기재가 되고 그 외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간다, 어떤 심볼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이 이미지와 심볼스를 기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문구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made in, 차이나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대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문구인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적어도 되고 no marks and numbers라고 기재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made in 차이나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도 그냥 무리 없이 수입되는 특혜관세 적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원칙은 이 no marks and number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장에 대한 어떤 품명. 이제 원칙은 이 품명도 상세하게 기술이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모델명, 넘버가 기재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델의 어떤 정확한 품명이라든지 그리고 수량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기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HS 코드 6단위가 기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0번 원산지 기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기준에 이것도 제가 한미 FTA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정상적인 거는 PSR이 적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R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PSR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WP가 들어갔다. WP는 아까 한미 FTA 말씀드리면서 P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이제 WP라고 용어를 좀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WP가 들어가면은 약간 이상하다. 약간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송장 번호, 인보이스 넘버, 그리고 데이트 이런 것도 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인보이스랑 다 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동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 가셔서 원산지 증명서에 발급 번호가 있는데 발급 번호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원산지 증명서가 정말 유효한 건지 혹시나 수출자가 뭐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발급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만약에 첫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면. 다음은 이제 한해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이 위에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랑. 한해아세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기간 발급입니다. 위에는 뭐 당사자명 그리고 뭐 어떤 운송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이 원산지 결정 기준. 앞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WO, WP, PSR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는데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PSR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PSR이라고 여기 만약에 적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서류입니다. 한중 같은 경우에는 PSR이 맞는데 한아세안은 PSR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 발급된 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R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원산지 판정을 한 원산지 기준, 아까도 말씀드린 3번 변경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3번 변경 기준, 내가 실제로 부하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부하치 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적혀져야 됩니다. 뭐 당연히 한글로 3번 변경 기준이 이렇게 적혀지진 않을 테고 3번 변경 기준을 이제 뭐 CTH 그리고 부하치 기준을 RVC 40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좀 복잡한 3번 변경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번 변경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2단위가 바뀌고 4단위가 바뀌고 6단위가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CTH는 HS 코드가 4단위가 바뀌는 3번 변경 기준을 CTH라고 한다.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약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듣고 올리셔도 됩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CTH 또는 RVC 40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로 CTH 또는 RVC 40 이 전체 문구가 적혀져 또는이라는 말까지 적혀져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또는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CTH나 RVC 40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적히면 된다. 뭐 올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해아세안 FTA 협정문에 HS 코드 몇 개를 이렇게 뭐 사실 몇 개는 아니고 몇백 개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걸 쓰지만 요 HS 코드, 요 HS 코드, 요 HS 코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요 원산지 기준을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찝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로 찝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CTC, WAK, RVC 몇 %라는 기준이 적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가 여기 나와 있는 글자가 적혀져 있으면 되고 PSR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3국 송장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여기도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그 한중 FTA 같은 경우는 리마크란이 있다. 비고란 5번 란에 리마크란이 있어서 거기에 적성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해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제3국 송장인 경우에는 이 가장 하단에 Source Country Invoicing이라고 해서 제3국 송장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국 송장인 경우에는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3국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리마크란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품명을 적는 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7번 란이죠. 7번 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소급 발급 문구가 기재되는 거는 그 기준이 선적일로부터 7일이 아니라 3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을 실제 이렇게 서류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선적항부터 이제 우리나라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운송이 돼야 된다, 직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L상의 정보와 여기 운송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정보와 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동일성이 있는지, 뭐 선박명이 다른 건 아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이 제3국을 경유한 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또 그게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3국을 경유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어떤 추가 가공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직항이 없어서 지리적인 이유로 경유를 했다라고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대표적인 게 이게 비가공 증명서, 홍콩에서 발행하는 비가공 증명서, 뭐 비조작 증명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비조작 증명서라는 서류로 내가 지리적인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를 해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안 했다라는 걸 증빙하는 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운송 원칙을 내가 소명하는 서류는 경유한 경우에 그 선화증권, BL이랑 이런 비조작 증명서가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뭐 결론은 하여튼가 이제 경유한 나라에서 작업하는 범위는 뭐 하역, 뭐 재선적, 상품을 보존할 수 있는 작업, 말하자면 지리적인 어떤 운송상의 사유, 뭐 추가적인 어떤 상품성을 부여하는 작업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국 한중 FTA 같은 게 뭐 홍콩 이런 데 경유하면 이런 서류를 발급을 해야 된다,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이제 환적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환적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서류를 발급해야 되는 건 이제 보관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한중 FTA 같은 경우에. 단순 환적은 이 서류를 발급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내가 거기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한다면 이런 서류를 홍콩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수입 신고할 때 FTA 세율을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절차, 가장 정상적인 절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내가 FTA 세율 적용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적용 신청을 하게 되고, 세관에서 뭐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FTA 협정 세율만큼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가장 원칙은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통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시기를 놓쳐서 뭐 잘 몰라서 이미 수입 신고를 돼버렸다, 물품이 반출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나중에 구비를 해도 협정 관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경우에는 이미 관세를 납부했을 테니까 뭐 관세 환급의 절차로 이제 FTA 세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근데 뭐 수입 신고되고 뭐 한 5년 지난 물품에 대해서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협정 관세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입 신고로부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입 신고해서 1년이 안 지났다라고 한다면 협정 관세,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구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 이해 안 가시면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10,000원을 관세 납부를 했다, 10,000원을. 관세를, 혜택을 10,000원을 받았다. 관세 혜택을 10,000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관세 혜택을 10,000원을 받았는데, 이제 수출자가, 알고 보니까 그 원산지 증명서 내가 잘못 발급했다. 그 10,000원 관세 혜택 받으면 안 돼. 이래서 10,000원을 다시 이제 재납부를 했습니다.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수정신고를 해서 10,000원을 재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있다가 갑자기, 알고 보니까 내가 원산지 증명서 이거 다시 발급해줄게. 제대로 발급해줄게. 다시 보내줄게. 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산지 증명서 제일 처음에 발급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서 뭐 추가적인 원산지 증명서 받아서 또 뭐 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증명서에 여기는 PSR,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PSR로 적용이 돼야 되고, 기재가 돼야 되고, W와 WP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좀 어떤 의구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소한 불일치라는 규정인데요. 그 한의
뭐 FTA도 그렇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서 사소한 불일치로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어떤 FTA 세율을 적용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오탈자 가지고 그거 딴지를 잡아서 FTA 세율을 뭐 배제를 한다 그러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행정 이런 게 좀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사실 막 그렇게 딴지를 걸고 그러진 않는데 반대로 내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 뭐 아세안 국가, 약간 후진국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의 세관에서는 정말 이런 대문자, 소문자 가지고도 딴지를 겁니다. 인보이스에는 대문자인데 이제 원산지 증명서에는 소문자지 않냐, 이거 안 된다. 근데 이번엔 내가 봐주겠다. 다음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빠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소한 불일치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사소한 불일치라는 게.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중 FTA 중국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수출자가 있자면 수출 대행자라는 게 좀 굉장히 많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대행자가 수출자가 아니라 수출 대행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 말하자면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관세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거죠. 이제 관세사 이름이 당연히 뭐 관세사가 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수출자 이름에 관세사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출 대행자 이름이 수출자 이름과 같이 병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괜찮다라는 이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전에는 막 악유가 많았는데요. 이게 적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악유가 많았는데 이거는 수출자란에 수출자랑 수출자 대행자의 이름이 같이 병기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수출 대행자의 서명이 아니라 수출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BL이랑 뭐 선적항이 다른 경우, 인보이스랑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특혜관세가 배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사소한 불일치로 이제 봐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는 좀 배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유 FT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문구 보여드렸는데 뭐 KR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국가명을 뭐 프렌치 만약에 프랑스 원산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르, 뭐 FR 아니면 프랑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 프렌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프랑스로 봐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건 과연 사소한 불일치인가라는 좀 악유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침이 나와 있는 게 뭐 형용사적인 표기도 이제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인 표기나 그리고 이제 협정문에 나와 있는 어떤 국가명, 뭐 협정문에 이제 독일을 페더럴 리퍼블릭 오브 절머니 뭐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정문에 나와 있는 당사자 국가명을 쓰는 건 되지만 협정문에 나와 있지 않은 국가명을 쓰는 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용사적인 표기나 뭐 FR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국가명까지는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가 기존 확인된 바와 다른 양식인 경우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아까 인증번호라는 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세관이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 인증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정말 유효한 인증인지 인증서 사본을 내놔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봤던 인증서 사본이랑 다른 양식을 줬다라고 한다면 일단 세관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인증번호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증번호의 체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증번호 체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본부세관, 보통 이제 본부세관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증번호 체계의 어떤 유효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에 원산지, 일단 가장 밑에 원산지 증명서 권고 서식이 다른 경우, 제가 권고 서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까 관세청에서 공지한 근데 그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꼭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 오른쪽에 달려있던 8개의 필수 기재사항만 적혀져 있으면 권고 서식이 아니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 지침과 달리 원산지 결정 기준 표기가 다른 경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국내 지침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WO, PSR, PE가 이제 국내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정 기준, 그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쓴 게 아니라 뭐 좀 생뚱맞은 걸 썼다, 뭐 B라고 쓴다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인 CTH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거 썼다고 해서 이제 단번에 특혜관세가 배제가 되진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효한 건지 정말로 원산지가 미국산이 맞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특혜관세 적용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악유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PSR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랑 내가 수입 신고하는 HS 코드랑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정문마다 다른데요. 한이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이유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랑 수입 신고할 때 HS 코드가 달라도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한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HS 코드를 뭐 원산지 신고에 반드시 써라 뭐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유효하지 않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인 뭐 한미 FTA를 비롯해서 뭐 아세안권 국가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가 수입 신고하는 HS 코드 결정 기준에 충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자세하게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 코드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랑 수입 신고할 때 HS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근데 만약에 내가 원산지 증명서상에 완전 생산 기준이다. 그 HS 코드로 봤는데 그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완전 생산 기준이다. 그리고 수입 신고할 때 HS 코드는 뭐 그 외에 어떤 세번 변경 기준, 뭐 완전 생산 기준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다른 원산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냐면은 완전 생산 기준이라는 건 사실 이 원산지 기준 중에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가장 좀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인데 이거를 충족했다는 거는 당연히 그 외에 어떤 기준도 당연히 충족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상의 원산지 기준이 이 역내가치 부하가치 기준이다. 부하가치 기준인데 40%다. 40% 이상의 부하가치가 발생돼야지 그 원산지가 인정이 된다라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수입 신고에는 근데 그게 35%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수치가 이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40% 이상을 이제 이 원산지 신고서상의 40% 이상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이 수입 신고할 때도 35% 이상이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경우인데 거의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산지 기준 중에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하가치 기준을 사용을 해도 되고 세번 변경 기준을 사용을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해라 라는 게 선택 기준인데 그런 선택 기준인 경우에도 만약에 요 이 부하가치 기준 40%를 충족하는 기준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충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아까는 이제 또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선택 기준이라는 거는 또는입니다. 부하가치 기준을 충족을 해도 되고 선택 기준을 충족을 해도 된다라는 기준인데 반대로 부하가치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 세번 변경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합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제 HS 코드별로 규정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원산지 증명서상에는 원산지 증명서에 있는 HS 코드로 봤는데 부하가치 기준 40%다 해당하는 그 원산지 기준이. 근데 수입 신고하는 HS 코드는 부하가치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세번 변경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원산지 증명서상에는 세번 변경을 충족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소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족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 변경 기준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번 변경 기준이 왜 이게 똑같은 기준인데 이건 왜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촉박하니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거는 완제품이랑 원재료의 HS 코드가 상이하면은 원산지가 충족이 된다라는 기준인데, 완제품의 HS 코드가 달라진다는 거는 기존에는 완제품이랑 원재료랑 HS 코드가 달랐는데 수입 신고하는 HS 코드는 원재료랑 HS 코드가 똑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HS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당연히 다르니까 이 수입 신고하는 그 비율이 더 높으니까 이거는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협정관세를 적용을 했다. 이건 사후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보관을 하는 거 외에 내가 협정관세를 적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적용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전에 내가 수정 신고를 하면은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검증이 나와서 세관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매입세액은 봐주고 이제 고해성사 안 하고 이제 나중에 걸리면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게 마치도록 하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